우리 신평 변호사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셨는데, 야, 주제 문제의식이 87년 체제에 대한 극복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출판 기념회 하면은 서평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독담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전부 생략하고 87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극복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하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 참 고집스러운 분이구나. 고집스러워. 왜냐하면 고고한 집념을 가지신 분. 고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고한 집념을 고집이라고. 고고한 집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사에 두런두런 이 책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아보고 아까 읽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상적인 것도 있고, 또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참 30년 동안 경주에서 목소리 생활하시면서 국가적인 그런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시골 사이 두런두런 이 책을 한번 가슴에 안고 안아주세요.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안아주면서 우리 신평 변호사님의 어떤 철학이나 인생관이나 좀 비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한테 87년 체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청산, 카르텔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 저는 87년 체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어떤 타협의 산물이 87년 체제. 당시 87년 60황제, 또 12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야권은 당연히 직선제 개헌을 하면 자기네들이 집권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권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진 좌파들은 결국 정권 획득에 실패한 것을 알고 한마디로 결정적 시기에 사회주의 혁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진실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민전 그룹이 나서서 애국적 사회 진출론이라는 떼지를 운동권 세력들한테 전부 전파하면서 운동권 출신들이 나서서 입법, 사법,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언론계, 노동계, 법조계, 법조계, 문화계, 예술계 전부 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애국적 사회 진출론이라는 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진주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구축해 온 겁니다. 진지전을 구축해 온 겁니다. 근데 우파는 이런 좌파들의 어떤 진지에 대항할 만한 우파의 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화예술계 거의 90%가 좌파들의 소입니다. 결국 87년 체제가 낳은 부산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3대 검 카르텔 세력이다. 제가 12월부터 제가 광장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광장에 나가서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광장에 있는 분들은 3대 검 카르텔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 체제소 전쟁을 해요. 3대 검 카르텔이라는 건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는 종북추가 카르텔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체제 수호 전쟁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왔는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했는데,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범죄 성질이나 구성 요건이나 범죄 중대성에서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 종류. 그래서 이게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오동훈 공수처장 우리법연구회 시인 국제입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제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수처나 중앙지법부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것을 청구를 했다,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을 당했다. 그걸 보고 얘네들이 서울지법으로 옮겼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7만 쪽에 달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 그 사건 자료
실만 쪽이죠. 거기서 12월 6일날 12월 8일날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통칭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특이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란죄를 수기로 해서 그게 따르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 서울중앙지법부터 16차례, 동부지법부터 한 차례 기각된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한번 보십시오. 체포영장 이전에 통칭영장도 기각되는데 체포영장 나오겠습니까? 어디로 서구지법으로 돌리는 겁니다. 서구지법에 들어가서 이순영 부장판사 우리법 연구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월 3일날 대통령 관제 1차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윤곽근 변호사하고 김홍현 변호사하고 영장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때 영장 일면에 짝쪽지를 붙였어요.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고하라. 있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라는 것은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얻지 마라. 그거에 부응하지 마라. 세상에 영장을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기상천외한 영장을 이게 우리법 연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1차 체포영장 시도를 못하게 하고 다시간 밤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2차 체포영장 1월 15일 날 오전 5시 집행이 저하고 김호일 변호사하고 가장 먼저 그 새벽에 플래시라이트를 켜면서 본 게 뭐냐면은 야 지난번 이순영이가 낸 그 규정이 있나 없나를 봐라. 그래서 일면에 또 그 영장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봤더니요 없어졌어요. 결국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하라는 규정이 없어졌다는 것은 서구지법 스스로 잘못된 영장을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되죠.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 경차장이 여기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밀시설 각국이기 때문에 수색을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수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밀치고 들어오니 여기에 우리 해병대 원장, 박정준 원장 그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밀치고 한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밀치고 그런데 그 현장을 제가 변호사들하고 따라가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북방구 수방사산에 50억 경비단 다 사라졌어요. 경찰청 산하에 200여 경비단 다 사라졌어요. 국방부 장관 공간을 넘어서 대통령 관저 들어가는데 교관들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집행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나는 이 현장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민당이 12.3 비상기업의 내란죄로 규정을 짓고 내란 수계, 내란죄를 이룬 공범이라고 하고 그게 다 빠져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민당 출신의 경호관들 무슨 군인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국가기관이 무너진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영장이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장이 집행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구속영장 1월 19일 오전 3시인가요? 또 누가 차은경 부장판사? 그것도 우리 법이에요. 딱 몇 자로 되입니까? 15자.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은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 아닙니까? 그게 유창동 부장판사가 이재명이한테 영장 기각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 훨씬 더 가능성이 크기 대통령이죠. 대표보다. 그렇죠? 그럼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뭡니까?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 인권보호기관의 이 역할도 있습니다. 소추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은 잘못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구속기간이 이미 1월 25일 12시에 만료가 됐는데 불법 체포 구공 상태에서 1월 26일 날 오후 7시에 또 구속기소를. 그래서 저는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법에 거치면서 검찰이 부서질 수가 있나. 헌재에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허영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위법 사례 10차례가 있다. 가루가 된다. 제 헌법재판소법 타용 24조 위반 30조
32조 위반, 40조 위반, 51조 위반 여러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사 예를 들어서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 선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료 선고 좋다고. 헌재법 30조 위반이에요. 헌재법 40조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검찰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본인이 동의를 못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 증거 능력 인정해요. 세상에 저는 이게 자판사법 카르텔이 우리법 연구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1989년 애국적 사회진출이라는 떼제를 만들 때부터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판사로 구성원을 판사로 한 게 199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활동 내역 인원들 한번 얘기해봐라. 민사 뭐 판례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 활동한 여기 활동 내역이 없어. 인원이 누구냐? 최근에 인원들이 까여졌어요. 보니까 법관의 수가 한 3,000명 있어. 이분들 150명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요직에 다 까이냐? 서울지법에 보면은 요번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대통령에 대한 발언. 또 여기 정계선 재판관은 서울지법 원장했고, 마흔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또 부장판사를 했고, 또 문영배, 김희선, 전부 우리법. 왜 이렇게 요직에는 우리법 연구회가 5%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포진해 있냐? 이게 바로 자박성 카르텔입니다. 진지함이 구축이 되는 거다. 두 번째, 부정부패 선관위 안경 카르텔 보십시오. 세상에 현대판 음서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게 이 291차례 이 부정채용 사례를 보니까 1200여 건에 달하는 인사공무 규정 위반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망하라고 하죠. 얼마나 이런 시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사를 하려고 하면 야 나도 감사 너희가 헌법기관이야? 우리도 헌법기관이야. 그리고 감사원장 누가 힘시켜버리니까 민당이 힘시켜주죠. 민당의 그 틀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자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관위가 저럴 수 있어? 현장에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요, 야, 대단히 민주당의 모적이라는 걸 압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랫동안 선거를 치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친척이 있고 조카가 있고 그러면 어떤 친척 구성된 내부 구성이 그렇다면 당연히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부정이 생기고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끝까지 해서 까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까니까 대통령 그러시면 야 내가 너무너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몇 차례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7차례가 했더니 6차례 쉽게 뚫려. 비밀번호 이상하고.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럴까.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정말 선관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의혹을 규명을 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달에 어떻게 나옵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선거법 그 개정해서 처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 선관위 카르텔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북 주사법 카르텔.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이 주도했습니다. 민노총이 주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동맹 폐기해, 주한미군 철새, 한미군사훈련 폐지하라, 연방제 통일하라, 또 국가보험법 폐지.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3개월 지난 시점에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조선지역총 동맹이 민노총 지도부에다가 통일연대사를 통일연대사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에 보면 그게 지금도 민노총 홈페이지에 자료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미군사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 단호하게 침공해버려요. 이게 바로 북한의 지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줬고요. 결국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민노총 사람들 보니까 민노총 조직의 제2국자에다 성모씨 베트남이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뭐 북한하고 접선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중앙지법에서 1년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구속됐습니다. 북한으로 받은 포령 이 지령문이 얼마냐? 100여 천. 최근에도 같이 활동했던 민노총 사람들 징역 7년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는
제가 야, 이 사람들이 탄핵하고 퇴진하고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집회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취임 전부터. 어? 취임 전부터. 취임 전부터 있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에 이긴 게 2022년 3월 9일. 그런데 윤석열 선대 탄핵 집회가 언제 이루어지냐? 2022년 3월 26일. 3월. 그때부터 작년 12월까지 윤석열 퇴진, 탄핵, 총 집회 건수가 178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령을 내렸다고. 탄핵 집회를 해서 이걸 해놔라. 그래서 참 제가 간첩법 문제도 제가 발의해서 간첩법의 대상에 대해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 비국가 단체, 비국가 행위자, 해커까지 넣자고 해요. 지금 외국만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법사위 딱 잡아놓고 이 사람들 통과 안 시키려고 합니까? 이 사람. 대공수사권 작년 1월 달부터 누가 합니까?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박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활동했던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 분들 중에 북한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얘기, 어떤 포석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카르텔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대 검 카르텔 세력과의 87년 체제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고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대 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자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는 문제다. 대한민국 체제, 수호 자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약하다. 이게 국회의원이 그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는데 그걸 잘 몰라. 오히려 그걸 외치는 분들은 다 광장에 있어. 저는 정말로 제가 광장하고 가장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래서 엄청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조차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의도와 광장하고의 그 괴리가 크다. 그래서 좌파들이 1989년 좌파들의 애국적 사회 진출로 인한 때를 만들듯이 우리도 이제는 전투적 애국주의라는 때를 선포하고 성전에 가지고 싸워야 될 때다. 전투적 애국주의.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정말로 대통령 탄핵 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전투적 애국주의를 가지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고 그러면은 우리 당하고 광장하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뭉쳐져요. 그래서 저는 야 공천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싸울 수 있는 투사들이 당에 들어가 같이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싸움을 못해. 제가 국방위를 가가지고 그쪽에서 국방위에서 지난 12월 10일 날 국방위 현안실에서 곽정근 사령관이 오후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점심 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같이 있는데 민당 국회의원 둘이 들어오고 수석정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냐 가스라이팅 시키고 회유한 정말 와서 그거를 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김현태 단장이 얘기해줘. 좌파들은 목적을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진실 왜곡, 조작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좌파들은 내몬체게 싸우는 우리는 너무 싸움을 못한다. 그래서 나라도 싸움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데 대통령께서 야 동생 네가 가서 꼭 얘기를 해줘. 자유에 대해서 대통령 심사를 보면 자유라는 주제는 한 37번 그 키워드가 나와. 이 얘기를 꼭 해줘. 야 자유 이것은 항상 책임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책임의식과 의지를 망각하는 그 순간 전체적인 파퓰리즘을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풀어지면 자유는 바로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자유는 싸울 줄 알아요. 싸워야 돼.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추계해야 돼. 그래서 저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우리는 야 싸우자. 지난번에 가서도 야 우리 당은 누구야? 야 이거 모래알이야 모래알.
저쪽 완전히 짱돌이 돼가지고 당이 중심이 돼서 홍수처, 헌재 전부 다 짱돌같이 뭉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전투적 애국주의가 필요하다. 전투적 애국주의를 정말 뭉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밖에 있는 분들이 당에다가 강력하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골탈태해야 이 진지전에서 최대수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87년 체제를 공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겠습니다.